그동안에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이 부동산 그러면 불패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견고한데 대표님께서는 한국 부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서울의 집을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단순히 안 사는 게 아니라요. 못 사는 거죠. 아, 못 사는 거. 네. 예. 다들 뭐 한국 부동산 그리고 서울 강남 부동산 잘 오르고 다들 하나씩 갖고 싶지 왜 안 갖고 싶겠어요. 네네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소득 대비 사실 너무 비싸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세금이나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PIR이라고 소득 대비 예. 주택 가격 비율을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표의 기준점이 3배 이하이면 그래도 살만하다. 뭐 이제 가능하다이고요. 그리고 9배 이상이면 불가능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배 정도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에도 몇 개 있어요. 주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나 동부 쪽이 아니면 그렇죠. 네, 뭐 신흥 선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4에서 5배 사이에 있거든요. 5배. 네, 그런데 한국을 비교로 하면 사실 서울은 10이 넘죠. 그렇죠. 13배고 강남, 서울, 송파, 아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배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네네네. 모든 이제 부부의 소득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거의 20배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실 못 사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살 때부터 만약에 내가 한 채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살 때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8%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보유세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많은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양도세도 2주택부터는 중과가 되다 보면은 기본세율의 20%, 뭐 3주택부터는 30%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세금 때문에 사고 싶은데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관심은 있지만 뭐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는 중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임금이 상승을 하고 이런 여러 악재들이 겹치게 되면서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뭐 3%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지만 아마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되는 건 어쩌면 이제 4%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내수 경제의 실제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내수 완벽하다고 좋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저는 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MC님이 짚어주셨지만은 네. 소비자 물가지수 저희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가가 오르고 네네.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4월에 소폭 0.5, 0.6 정도 오른 걸로 제가 한 3.8%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연준이 목표하는 2%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이제 물가는 지켜는 봐야 되지만 하나 중요한 게 또 실업률 지표잖아요. 네. 미국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5.66% 정도가 평균치였는데 지금 아마 4% 초중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실업률은 그래도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부동산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진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네. 금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또 하나로는 또 기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물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물가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냥 기본적인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생필품도 올라가지만 주택 가격도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실제로 미국이 금리가 올라온 요즘 이제 환경에서도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걸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국지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당연히 지금 금리가 못 내리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미국 사람들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뭐 7, 80% 이렇게 받아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필수제다 보니까 집을 못 사면 렌트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월세 살 집을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2년 사이에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좀 대출을 덜 받아도 되고 캐시바이어다라고 한다면 현금 보유량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의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미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어떤 부동산이냐 다르기는 한데 주택은 안정적이고 제가 이 현장에서 매달 매 순간 거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미국의 월세가 제가 이렇게까지 급격히 올라도 될까 싶을 정도로 월세가 지난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거래를 주로 하는 지역들의 일 예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클로징한 고객이 같은 이제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집을 샀어요. 세 분이. 근데 그 사이에 한 3, 4개월 사이에 새로 월세를 맞췄는데 뭐 10%가 오르고 또 올해 1월 대비 지금 한 4월 됐잖아요. 4월, 5월에 잔금을 치렀더니 월세가 10%가 오르고 그래서 정말 월세를 미국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월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실률도 높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피스는 사실 지금 공실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출근을 하지 않고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재택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의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17%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2.2%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언급해 주신 샌프란시스코도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시애틀 여기에 또 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무려 공실률이 35%를 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 공실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미국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50개의 주가 다른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재밌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동이 굉장히 잦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히려 맨하튼 같은 경우 전 세계의 강남이잖아요. 네. 그리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뭐 JP 몰건이라든지 시타델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오피스를 이전했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또 공실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도 봐야 되지만 공급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의 오피스가 역사적으로 25년 만에 공급이 최저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오피스도 이제 문제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차 물론 이제 재택을 더 많이 하고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또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캘리포니아주도 뭐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보여주셨지만 시애틀이 뭐 제일 35.6? 뭐 이렇게 네. 시애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워싱턴주 전체가 그런 거예요? 시애틀만 그런 거죠? 아무래도 테크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다운타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쪽 그러니까 시애틀만의 문제로만 본다면은 그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지금 높아져서 좀 35%를 넘는 그런 수준이다.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동부 쪽은 어떻습니까? 뭐 뉴욕 쪽이나 이런 쪽은? 뉴욕 쪽은 또 재밌는 게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그러니까 뉴욕 쪽에서도 메트로폴리탄 안에서도 이렇게 테크 기업이 밀집해서 또 공실률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 공급이 너무 적은데 또 오피스가 필요한 기업들이 또 있어요. 요즘에 오히려 또 AI가 발전하면서 금융 법률 이런 쪽에서 오피스를 또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 맨하튼이 뭐 주택은 사실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오피스, 리테일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이런 리테일이죠. 이런 곳이라든지 오피스 외 상업용이 또 미국은 뭐 이런 공장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도 상업용으로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먼트 같은 임대용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5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상업용으로 보거든요.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실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뉴욕은 조금 어쩌면 약간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 한동안 유행했던 공유 오피스 같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은 편이다 오히려. 네, 낮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미국은 또 주별 세금이 다 다르거든요. 주세가 또 있고. 주세가 다 다른데 주세가 없는 뭐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오피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그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에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가 51%. 네. 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외국인 거래가 65%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화가 되거나 매도 움직임이 좀 바뀐 거가 있나요, 지금? 매도 움직임보다는 매수세가 그러니까 대출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도 F4 비자나 F5 비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된다라든지 국내 소득이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된다. 즉 그렇게 되면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주담대도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즉 그 국내 분들과 함께 또는 오히려 그 전에는 대출이 좀 더 나오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실거주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분들 중에 뭐 시민권자라든지 영주권자 분들이 국내에 살지 않으면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하니까 네네. 그런 매수세가 당연히 줄어든 거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대출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도 당연히 현금력이 있어야 강남이나 보통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집을 매수를 할 텐데 외국한 거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내에 있는 분들과 같이 DSR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 규제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이런 뭐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외국한 거래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현금 동반이 조금 어려워져서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보다 집을 사는데 유리했었습니까? 그때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유리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후순위 담보대출도 가능했었어요. LTV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전세 보증금 뒤로는 사실상 LTV 비율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도 사실상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다. 근데 나는 잠시 밖에 살고 있는 거고 곧 들어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라든지 또는 아포스티오 공증으로 국내 소득 발급이 된다면 그분들은 일단은 집을 사둘 수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될 때 만약에 LTV 80%다라고 하면 전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과 국내에 있는 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즉 DSR 규제 내에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불리할 이유는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뭐 외국인으로서 불리한 게 네.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은 뭐 내국인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 맞습니다. 그리고 토어제는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동시에 입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아도 6개월 내에 전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뭐 불이익을 좀 이렇게 계속 네. 거론을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지금 전세를 줬는데 그럼 어떻게 파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원성이 있어서 네. 지금 일단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도 팔 수 있다. 네. 다만 그 매수자가 1주택이 아닌 무주택자인 네. 경우에 그럼 이거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하는 주는 거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차라리- 갭 투자를 허용을 해주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 안에 하여튼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는 뭐 네.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거 그래도-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뭐 이게 갭 투자가 허용된 것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는데. 네, 약간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이 좀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한 거고 무주택자에게 무주택자 기준 그러니까 5월 12일 이후에 나왔는데 5월 12일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때 보완 이제 방책으로 나왔던 거를 보면은 유주택자에게도 가능한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내가 1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이 짧기는 하지만 열려 있었는데 지금 나온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이제 조치를 보면은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대책이 나온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을 무주택자에게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주택자가 만약에
그걸 팔았을 때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를 했지만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갱신을 해서 최대 4년까지 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산 사람이 나는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네. 집이 팔렸다 하더라도 나는 계약갱신 청구해 갖고 2년 더 살겠다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실거주를 하게 되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무슨 뭐 이게 참 희한하네요. 그쵸. 이게 듣다 네. 보면 아니 그러면은 이 정부의 정책을 도대체 뭘 믿고 이걸 따라가라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역설에 역설이 펼쳐지는 거죠. 진짜 예.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정말 이랬다 저랬다 정말 네. 국민분들께서 국민 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좀 효율적으로 잘 받고 하는 네. 것을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정부가 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또 제한하고 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주택자 이상자들 전세 대출 보증액이 약 14조 원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방안을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1주택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규제인 예를 거예요? 들어서 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실거주를 하지 안 하고.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끼고 사두는 거죠. 사두고 나는 이제 실거주는 다른 곳에 하는 형태에 있었을 근데 때 훨씬 더 사실 좀 작거나 가격이 낮은 데를 가는 있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내가 만약에 잠실에 사뒀다. 근데 나는 사둔 곳 말고 그냥 학군지에 가 있겠다. 요럴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네. 전세를 살고. 네. 그러니까 전세 주고 전세 가거나. 전세 예. 요런 형태로 여튼 딱 전에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실거주나 투자를 분리할 경우인데 이때 사실상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는 어차피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 2억 원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전에는 3억 원까지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97 대책 1015 대책 이후에 이제 1주택자도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고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그나마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안 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만약에 내가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만기를 불허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가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임대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있는데 전세 공급은 없어지는 효과인 거죠.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전세는 실종된다고 봅니다. 네.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이 전세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가뜩이나 물건이 없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냥 월세 가격만 맞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 그러니까 전세는 실종되고 월세는 더욱더 몰리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제 몰리니까 월세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선거가 있지만 네. 뭐 누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일단은 내 살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는 또 이렇게 임대 사업자들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내주니까 이게 공급이 나오는 거다 이래갖고 또 활성화한다 그랬다가 네. 또 언제는 또 이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나 1주택자뿐만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무주택자도 예외 없이 대출 지옥이 펼쳐질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거? 뭐 경고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지금 4월 1일에 또다시 대출 규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627 대책 나오고 97 대책 나오고 1015 대책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41 대책, 그러니까 4월 1일에 나온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큰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작년 4월 분들도 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규제가 어떤 거 있었냐면은 크게 임대 사업자와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담대나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이 만기는 이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라는 대출 규제가 하나 나왔어요. 다주택자는 이해가 되는데 네.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불허한다는 거는 네. 임대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얘기지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4월 17일 이후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임대사업자가 개인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임대사업자에도 이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법인 투자가 취득세나 보유세나 종부세 부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줄어들고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법인으로 뭐 빌딩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거주 투자, 비주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보통 만기가 30년, 50년 이렇지 않아요. 주담대처럼. 다 1년, 3년, 5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만기 연장이 안 되었을 때 과연 시장에 어떤 충격이 펼쳐질까는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은 아마 정부의 생각은 네. 야,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냥 임대 놓지 말고 팔아버리자 뭐 이렇게 뭐 한 그게 걸 다 매각으로 나온다, 뭐 유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제 법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임대 물량을 제공하는 주체잖아요. 예, 본인이 물론 투자를 해서 실제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로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보이는 게 법인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통 1년 또는 1년 만에 하고 단타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3년 또는 4년은 가져가는데 만약에 내가 1년 정도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안 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임대 들어와 있는 시장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세입자들. 법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또 규제가 나왔냐면 P2P, P2P 대출에 대한 LTV 규제, 그다음에 대출 제한 한도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일부 모자라는 금액을 잠깐 쓰는 용도로 사실상 3금융에서 자금조달 계획서가 통과되는 그런 안전한 금감원이나 지자체 감사를 받는 곳에서 1, 2억 정도 조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P2P를 통해서. 근데 그것도 어차피 6억 원까지밖에 못 받아. 그 범위 내에서 LTV 규정을 지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3금융의 대출도 거의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사업자 대출에 대한 것도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주택 관련해서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용도에 맞게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었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대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게 펼쳐지고 있고 만기 연장이 안 돼서 그리고 대환 자체도 막아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왔냐면 이 정부 내에서는 30년까지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점차적으로 대출 총량은 줄여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능한 6억 원까지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출 총량 자체를 앞으로도 더더더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15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DSR 범위 내에서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량이 만약에 그 정부가 말한 그 총량을 다 채운 은행들이 나오면 내가 DSR이 되고 한도가 된다 하더라도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무주택자에게도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서 규제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식의 이제 좀 논리가 형성이 된다. 그럼 또 수요 억제책을 쓰겠죠. 왜냐하면 공급은 어차피 나오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2억, 4억, 6억 주던 이 한도도 오히려 뭐 1억, 3억, 5억이라든지 또는 6억이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 4억 이렇게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6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도 하반기 가면 그만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러한 대출 규제는 나올 수 있다. 하반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못 받는 상황이 하반기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대출의 힘을 받아서 하겠다라시는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움직이시는 총량이 될 때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계속 답답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은지. 네.
최근에 5대 은행의 그 혼합형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었다. 네. 일부 은행 기준으로는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서둘러야 할까요? 아니면 금리를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좀 전에 뭐 답을 어느 정도 주신 것 같긴 한데. 금리도요. 사실상 당분간은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5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금리를 조금씩 이제 올려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튀고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물가 상승분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이 금융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고정금리가 즉 고정금리로 받았던 대출 이자가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혼합형 주기형에 이제 상당하는 그러한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는 괜찮은가? 코픽스 금리가 여러분들이 받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여러분들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로 변동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곧 이 기준금리가 오른 코픽스 금리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즉 지금은 오히려 금리 상단이 7%라고 하는데 지금보다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가상금리는 대출 총량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금리 상단이 7%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만간 금리 상단이 8%라는 기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DSR에서 불리해져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형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의 힘을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뭐 8% 얘기하셨는데 뭐 스트레스 DSR 뭐 이런 맞습니다. 거 하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은행들이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사실 예적금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을 못 합니다. 지금 다 주식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기준금리는 당장은 아니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르고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네. 하반기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집부터 보러 다니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단지가 크게 달라지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대출 한도라는 게 내 현금력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1금융권에서 한 3억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2억 원의 원금 균등의 보험사를 선택을 했더니 한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룸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입지가 달라지는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지와 그다음에 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억의 아파트가 9억이 되는 것보다 9억의 아파트가 12억이 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입지가 네. 좋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력을 가진다. 대출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입지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거래 은행 보통 1금융권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조금 포괄적으로 보험사 대출도 좀 알아보시고 새마을금고도 알아보시고 2금융권까지 포괄적으로 좀 알아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때문에 내가 연봉 대비해서 다른 부채가 없을 때 한 5배 정도만 생각했다면 최대 6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30 같은 경우에는 좀 꿀팁을 드리면 장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연봉이 적지만 앞으로 연봉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앞으로 높아질 연봉분을 조금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그 주거든요. 어떤 금융기관인가요? 그거는 좀 달라져요. 그때. 그러니까 총량에 따라서도 그 달라지고. 1금융권인데?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 2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그 장래 소득. 미래 소득을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 주로 뭐 예를 들면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2030 중에서 1년 이상의 근로소득자면 보통 많이 해줘요. 그게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그 조건이 조금씩 중소기업이라 다르게.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아, 중소기업이라 어차피 하더라도? 대출은 DSR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네. 이거 또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그래서 한데. 고러한 그러니까 대출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대출 지식이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떠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업데이트된 지식이어야 되잖아요.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인 대출력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대출력인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게 대출 상담을 받는 경우도 네.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출 상담을 전담해
상담해주는 대출 상담사분들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 대출 상담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낌이 대출 상담사분하고 상담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뭔가 더 좋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뭐 내가 약간 더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뭐 아니요, 이런 거 전-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저도 없죠. 지금 대출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직 은행원 출신이었으니까 은행원 때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는 것도 알고 있고 대출 상담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여러 은행을 비교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은행원은 본인의 그 은행에 있는 상품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 하나은행인 직원이 신한은행 상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대출 상담사는 여러 은행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정보를 또 이제 정제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는 뭐 지방은행이 금리가 좋았다면 그 다음 주는 국민은행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매번 바뀌거든요. 그런 걸 그때그때 업데이트되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은행원보다는 대출 상담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에게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리를 올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은행 밖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명함 같은 거를 요구를 하시면 밑에 대출 상담 등록 번호가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나 이런데 이제 명함 조회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위법 거래가 없는 그런 상담사라면 훨씬 좋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보다 오히려 대출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또 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것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금융채라든지 코픽스 금리라든 것들이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요인으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네.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런 금리 인상기라고 할까? 네. 이런 시기에는 네. 어떻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까?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고정금리로 할까 변동금리로 할까 전에 스트레스 DSR라는 개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변동금리에 적용을 해서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잖아요. 네네. 즉 고정금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정금리를 받으시는 분은 스트레스 DSR 영향 때문에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를 받으셔야 대출 한도가 훨씬 유리하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고정금리보다는 금리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구에 가보시면 변동금리는 한 4%대 초반을 받는데 고정금리는 4%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그게 금융기관과 주담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1%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한도에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한도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금리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확실히 한도는 스트레스 DSR 제도 그 규제 때문에 고정금리가 고정금리를 유리하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딱 답이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금리로 봤을 때 내가 내야 될 이자 총액으로 봤을 때는 변동금리가 약간 유리할 수 있고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도가 나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더 유리할 수도 네, 있다. 그 중에서도 주기형이 가장 좋습니다. 음. 네. 네,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